외부 세계 유럽은 더 이상 세계 권력의 확실한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럽의 강대국들이 국제 문제를 지배해왔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9세기의 일부 사상가들은 이러한 권력 이동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헤게모니가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신흥 강대국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토 확장, 자원 및 계획으로 인해 두 국가 모두 세계 대부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운명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이 과정을 가속화했습니다. 미국은 분쟁을 통해 주요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고, 러시아는 10월 혁명 이후 세계적인 열망을 지닌 새로운 이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환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유럽은 기반이 이미 약화되었지만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럽의 열강은 소진되었고 국제적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효과는 전 세계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기존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혁명적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중동에서는 대제국의 종말이 새로운 정치적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식민지,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같이 인구가 가장 많은 식민지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건한 부문에 의해 주도된 이러한 운동은 독립에 대한 더 강력한 요구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으로 광범위한 대중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대영 제국 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자치령은 더 큰 자치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왕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전쟁에 참여하고 정치적 발전을 이루면서 자치에 대한 열망이 강화되었습니다. 영연방과 같은 구조의 창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직접적인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통의 이익과 역사적 유대로 통합되어 다양한 수준의 독립성을 지닌 영토 간의 보다 유연한 연합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부상은 국제 균형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그 확장과 군사력 증가는 다른 지역, 특히 전략적 위치를 제고하기 시작한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은 인근 지역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세계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유럽에만 집중되지 않고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시스템에 분산되었습니다. 긴장은 더 이상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질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새로운 세력의 부상, 민족주의의 각성, 세력 관계의 심오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시나리오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유럽은 더 이상 이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유럽인들은 세계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즉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대륙은 지구의 광대한 지역에 대해 전례 없는 통제권을 행사해왔지만 그 통제권은 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영 제국은 모든 대륙의 영토를 덮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더 이상 이전만큼 강력하지 않은 자원, 안정성,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제국의 힘을 옹호했지만 현실은 제국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유럽의 통치가 대륙의 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통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이 스스로를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를 둔 이 비전은 문명화 사명이라는 생각 아래 식민지 존재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에서도 전달되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서 아프리카인들은 낙후되거나 무능력한 사람들로 묘사되어 유럽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당시 널리 퍼진 작품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전 세대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민지 지배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간접 행정이 일반적인 패턴이 되었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 유럽 열강은 지역 구조를 통해 통치했으며 전통적인 지도자는 유지하면서도 식민 권위에 종속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더 적은 자원으로 통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의존성은 강화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나이지리아인데 영국 정부는 소수의 관리들로 넓은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했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는 다른 식민지의 참고 자료가 되었으며 제국 모델 내에서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유럽 통치의 명시된 목표는 미래의 자치정부를 위한 식민지 영토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목표가 실현되기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정책은 진정한 독립을 촉진하기보다는 식민지 세력의 통제를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확립된 인종적 긴장과 권력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할 심각한 불평등 시스템을 생성했습니다. 한편, 인도 아대륙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도는 인구와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대영 제국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 지역에 대한 영국의 통치가 확고해 보였고 인구의 상당 부분이 전쟁 노력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변화도 가져왔다. 새로운 사상과의 접촉과 제국 체제의 침식은 민족주의 운동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영국의 통치의 의문을 제기하고 더 큰 자율성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향후 수십 년 동안 강화될 과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양차 대전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세계 균형은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유럽의 지배력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세계 곳곳에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제국 체제는 계속 존재했지만 그 안정성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축적된 긴장은 수세기 동안 유럽의 지배력을 유지해온 모델이 심각한 변화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의 상황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분쟁 중에 많은 인도 군인들이 전선에 참여했으며 영토 자체에서는 전쟁의 영향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처음에 영국 정부는 인도에서 군대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더 강력한 조치가 채택되어야 했습니다. 주로 도덕적 명성과 우월감에 기반을 둔 영국의 권위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몬터규 선언은 인도에서 자치정부를 향한 진보를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개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불만을 증폭시키고 영국 통치에 대한 반대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한더스 간디의 모습이 강하게 등장했습니다. 법률 교육을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비폭력 저항에 기반한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 목표는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이기도 했습니다. 간디는 시민 불복종을 장려하고 영국 기관과의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식민지 체제와 관련된 학교, 행정직, 경제활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캠페인은 엄격한 비폭력 규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1919년 암리차르에서 영국군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수백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낸 이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식민 정부와의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내내 민족주의 운동이 힘을 얻었다. 간디는 인도 국민회의 내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투쟁을 계속할 필요성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전략을 공유하지 않았고 내부 긴장이 생겼습니다. 1930년에 간디는 시민 불복종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행위 중 하나는 소금 행진으로 이 자원에 대한 영국의 독점에 도전했습니다. 이 행동은 인도 안팎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정부의 반응은 탄압이었다. 간디는 수천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시위는 계속되었고 당국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1931년 간디는 석방되어 영국 정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도달된 합의는 제한적이었고 자치에 대한 주요 요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긴장은 지속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민족주의 운동은 진화하고 사회적 기반을 확대했다. 인도 국민회의는 새로운 헌법 체계에 따라 선거에 참여했으며 여러 주를 통제했습니다. 이 과정은 운동을 통치 능력을 갖춘 조직화된 정치 세력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종교 공동체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내부 분열도 나타났습니다.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정치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930년대가 진행되면서 인도의 상황은 식민지 체제의 모순을 반영했다. 한편으로 영국의 통제는 여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반면 독립을 향한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다. 영국의 통치는 유지되었으나 그 안정성은 점점 취약해졌습니다. 인도는 제국 질서 변혁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되었다.
중동에서는 영국과 그 지역 국민들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는 긴장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영국의 존재가 처음에는 일시적인 개입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거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은 19세기에 지역 안정을 목표로 이집트를 점령했지만 그 점령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집트의 주권이 유지되었지만 실제로는 특히 군사 및 전략 문제에서 영국의 통제가 명백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이집트는 대영 제국의 필수적인 통신 경로인 수에즈 운하 덕분에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군의 주둔을 강화하고 영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전쟁 후 이집트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22년 영국은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국방, 외교 정책, 전략적 이익 보호와 같은 중요한 영역을 이집트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독립은 민족주의 부문들 사이에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푸드 당은 실제 주권을 요구하면서 많은 야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긴장과 영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중동 전체에서 오스만 제국의 종말은 유럽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지역을 재편성하는 데 활용한 권력 공백을 남겼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크스-피코 협정과 같은 협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영토를 분할했습니다. 영국은 이라크, 트랜스요르단, 팔레스타인을 장악했고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장악했다. 이 영토는 공식적으로는 식민지가 아니었지만 유럽 강대국이 행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임 통치 체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영국이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1922년 그는 처음으로 공군력을 지배 도구로 사용하여 반란을 진압한 후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방법은 제국의 통제가 행사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특히 복잡했다. 영국은 대다수를 구성하는 아랍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의 창설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두 커뮤니티 사이에 점점 더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영국의 정책은 영토를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심화될 갈등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동은 국제질서 변혁의 핵심 무대가 됐다. 유럽의 지배력은 지속되었지만 점점 커지는 저항에 직면했고 더욱 복잡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통제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강요하려는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영국과 그 지역 국민들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는 긴장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영국의 존재가 처음에는 일시적인 개입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거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은 19세기에 지역 안정을 목표로 이집트를 점령했지만 그 점령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집트의 주권이 유지되었지만 실제로는 특히 군사 및 전략 문제에서 영국의 통제가 명백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이집트는 대영 제국의 필수적인 통신 경로인 수에즈 운하 덕분에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군의 주둔을 강화하고 영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전쟁 후 이집트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22년 영국은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국방, 외교 정책, 전략적 이익 보호와 같은 중요한 영역을 이집트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독립은 민족주의 부문들 사이에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푸드당은 실제 주권을 요구하면서 많은 야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긴장과 영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중동 전체에서 오스만 제국의 종말은 유럽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지역을 재편성하는 데 활용한 권력 공백을 남겼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크스-피코 협정과 같은 협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영토를 분할했습니다. 영국은 이라크, 트랜스요르단, 팔레스타인을 장악했고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장악했다. 이 영토는 공식적으로는 식민지가 아니었지만 유럽 강대국이 행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임 통치 체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영국이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1922년 그는 처음으로 공군력을 지배 도구로 사용하여 반란을 진압한 후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방법은 제국의 통제가 행사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특히 복잡했다. 영국은 대다수를 구성하는 아랍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의 창설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두 커뮤니티 사이에 점점 더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영국의 정책은 영토를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심화될 갈등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동은 국제질서 변혁의 핵심 무대가 됐다. 유럽의 지배력은 지속되었지만 점점 커지는 저항에 직면했고 더욱 복잡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통제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강요하려는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